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강의라기보다도 사실은 이런 얘기는 이렇게 둘러앉아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강의는 하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주신 것이 이제 평등을 향한 도전의 역사 이렇게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평등을 향한 도전의 역사가 우리가 대체로 그 평등을 얘기할 때 이제 크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평등을, 사실은 이 평등이라는 것이 사람은 처음에 만들 때 다 평등하게 만들었다 이런 전제로 사실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후세에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돈도 실력이다, 돈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 이 얘기 최근에 들어보셨죠? 이것이 평등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불평등한 이런 사회가 되어 와서 지금 수구 기득권들 세력들이 이런 비도덕성을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그 평등을 훼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평등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사람은 똑같이 평등하게 태어나고 시작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많은 그 부침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 저는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교과서적으로 배운 것은 역사에 대한 팩트, 역사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역사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보는 눈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 지식보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사관이라는 이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하죠. 역사관이 어떤가, 이것이 제대로 돼야 역사를 제대로 보지,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역사의 팩트, 지식을 암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많이 논란이 되는 것 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학이 옛날에는 동학난으로 됐죠. 이제 지금 동학혁명이 되는 것이고 5.16도 지금은, 옛날에는 5.16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5.16 쿠데타 이렇게 되죠. 똑같은 팩트는 변하지 않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한 그런 역사관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역사를 잉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누구의 시각으로 역사를 봐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대주의 사관, 그건 어디 입장으로 보는 겁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또 식민주의 역사관, 그건 어디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느냐, 사대주의 사관으로 보느냐, 식민주의 사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봐야 되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민족 사관으로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내부에, 또 우리 역사계 안에 아직까지도 이런 사대주의 사관 내지는 식민주의 사관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식민주의 사관은 우리가 70년, 해방이 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역사 교과서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작업이 언제 끝날지 저희도 사실 모릅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72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망국노예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노예와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72년 전에, 이게 그거보다 더 이전에 36년 더 이전인 1910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두 갈래의 이제 흐름이 생긴다고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항일 애국의 길로 간 계열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친일 매국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그 항일 애국의 길을 갔던 인물 중에 한 분을 소개하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당 이회영하고 석주 이상정 선생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이 망명의 길을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망명의 길을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좋은 점수를 주는데, 그런데 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이 독립운동 한 사람들에 대해서 독립운동 멋있게 했다. 우리가 뭐 아나키스트라든지 영화 이런 걸 보면서 그 일본을 무찌르고 아주 멋있는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혹독했던 대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석주 이상영 우당 이회영 선생 우선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주 이씨 백사 이항복 집안이죠. 대대로 뭐 정승판선했던 그 집안이고, 이회영 육형제가 그 망명을 하는데 이분들이 제일 망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바로 노비들을 해방하고서 망명을 합니다. 이회영 선생 집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내보낸 게 아니죠. 다 먹을 것들 해주고서 내보냈는데, 그래도 죽어도 주인을 따라가겠다고 한 분들은 여러 사람을 또 데리고 만주까지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망명을 한 그 첫 출발이 어쩔 수 없이 노비들을 어쩔 수 없이 보다 떠나는 마당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고난을 생각하고서 갔는데 너희들까지 여기에 동참시킬 수 없다고 해서 많은 노비들은 해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회영 집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당시 돈 40만 원, 요새로 치면 한 600억 되는 거금을 가지고서 망명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력한 것이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10년 동안에 신흥무관학교에서 3,500명의 독립군 기관 요원들, 즉 장교들이 양성이 되죠. 그런데 그 3,500명의 독립군 기관 요원 중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름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10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머지는 뭐냐?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듯이 해방 후에 바로 이런 독립운동사가 연구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독립운동사 연구를 해방 후에 하려니까 현대사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 해가지고 현대사를 공부 못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사는 다 붙였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군 기관요원 3,500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전투를 벌였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서 일제와 싸웠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죠. 뉴라이트들이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거쳐서 근대화됐다.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그 다음에 강대국 도움으로 해방을 맞았다. 자, 우리가 이런 독립군들이 피 흘려 싸운 이런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은 연합국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서 해방을 가져다 줬을까요? 우리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찾겠다고 3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찾겠다고 애쓴 그 결과로서 이제 나라를 찾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옆에 있는 석주 이상영 선생, 고성 이 씨의 종손인 분이죠. 이분도 이제 우리 잘 아는 안동의 임청각의 주인인 이 양반인데, 이 양반도 제일 처음에 떠나면서 노비들을 전부 다 해방시키고서 이제 떠납니다. 갈 길, 농토를 다 띄워줘가지고 살게 해주고서 떠납니다. 석주 이상영 선생 같은 경우는 안동뿐 아닙니까? 안동이 아주 우리나라 그 유학의 아주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석주 이상영 선생은 떠나면서 위패까지 땅에 묻고 갑니다. 조선 사람이 위패라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 조상의 위패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위패를 땅속에 묻고 갑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망했는데 조상한테 무슨 제사를 지낼 거냐, 나라가 찾은 다음에 이런 건 해도 된다. 대단한 그때 당시에 깨어난 인물이죠. 그래서 당시에 우당 이회영이나 석주 이상영이나 이런 분들은 당시에 정통 우리 그 유학을 공부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정통 유학에서 벗어나서 소위 개신 유학을 했던 인물들이죠. 그래서 신식 공부들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석주 이상영 선생도
망명지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지금의 단동 거기에서 바로 중국의 역사책이나 지리책을 사가지고 이제 망명지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식인이면서 개신 유학자였고 또 그래서 새로운 개화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일찍부터 깨어났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나갈 때 아까 얘기한 것이 다 노비들을 해방하고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만든 것이 유하연 삼원포라는 데 가면은 그 뒷산이 대고산이라는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그 대고산에서 무엇을 하냐, 거기서 경학사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주민들 단체예요. 이거는 그냥 지금같이 뭐 대의민주주의 이게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예요. 우리 동포들 중에서 각 집안의 사람들이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대고산에서 한 300여 명 이상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주민들이 발의에 의해 가지고 소위 요새로 치면 직접 민주주의를 한 거죠. 그것이 바로 경학사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치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서 독립운동 하기 전에 먼저 기반을 닦기 위해서 거기서 뭘 하냐, 자치제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여기서 지도자를 뽑고 해서 자치제를 만들고, 또 하나 뭐 이런 정치적인 체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경제적인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학사를 통해 가지고 한쪽으로, 경학사라는 게 밭을 갈고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한쪽에서는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교육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체제로서 자치제와 경제, 그러니까 신체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다 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경제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풀리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양극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때 이미 그런 자치제와 경제에 대한 염두, 그래서 농사 짓고 또 그걸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에서부터 양극화가 되지 않아야, 경제 평등이 되어야 사실은 모든 그 사람들이 서로 공평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나중에 노예제 같은 경우에도 전부 뭡니까? 경제 불평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이미 이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은 나라를 잃을 때 그 상황을 보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노론 세력과 그걸 찾겠다고 뛰어다니는 소론 내지는 그 남인 세력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특히나 소론 세력의 양명학계통에 있는 인물들이 일찍부터 망명을 해서 이런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재 이상설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건승이라든지 뭐 정명화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제 나라를 찾겠다는 데 앞장섰던 이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 이 석주 이상영 선생은 지금도 아직 이 불행한 역사가 끝나죠. 석주 이상영 선생은 거기서 그 망명을 한 후에 만주 지역에 가서 그때 이미 이제 70이 다 되는 이제 노인이죠. 그때 당시에 70이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한 90세, 100세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망명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결국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이 이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이 그분이 거처하던 임청각, 여기 이제 임청각인데요. 이 임청각 건물인데, 이 임청각을 요거 하나만 남겨두고 갔어요. 왜냐하면 남의 집 종손이 돼가지고 이 종갓집마저 없애버리면은 그 나머지, 왜냐하면 고성 이씨들이 다 망명한 건 아니니까 거기 안동에 남아있는 이씨들 때문에 이제 종갓집은 남겨두고 갔는데, 이제 독립운동 하다 보니 독립운동 자금이 떨어지니까 몰래 사람을 보내서 임청각을 팝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고성 이씨들이 우리 종갓집이 남의 성씨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임청각을 사드립니다. 또 독립운동 자금이 떨어지면 또 팝니다. 또 삽니다. 그래서 임청각은 지금도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요. 주인이 석주 이상용 직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팔고 사고 여러 번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소유권이 돼 있는지가 지금 불무명해가지고 계속 소송
걸리고 있는 이런 거. 더 거기에다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여기 보는 여기가 이제 경부선 철로입니다. 쪽에 경부선이 중앙선 철로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소음 나지 않게 펜스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이 중앙선 철로를 왜 여기다 놓았는지. 왜냐하면 석주 이상영선은 나중에 독립운동하면서 임시정부 국무령, 그때 최고 수반을 국무령 시대였을 때 국무령을 했던 그 인물인데, 석주 선생 이 집안에 임청각 독립운동 했다는 그거 빌미로 해가지고 일제가 일부러 이 집 앞에다가 중앙선 철로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아흔아흔한 데는 이 집이 절반이 뚝 잘린 거예요. 그 집 한가운데로 철로를 지나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한 폐악은 뭐 이런 거는 뭐 별 큰 문제도 아니죠. 이럴 정도로, 예, 지금까지도 지금 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 안동시에서 곧 이제 철로를 저기 시내로 해가지고 가게끔 다시 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아흔악한 집이 이 철로로 인해서 완전히 반토막이 나 버린 상황이죠. 왜냐하면 원래 이 중앙선 철로는 이렇게 돌아갈 일이 아니에요. 바로 직선 코스로 가면 안동 시내에서 쭉 바로 나갈 수 있고, 옛날 일제 시기에 철로를 놓을 때는 허허벌판이었던 게 그냥 길을 철로 놓으면 되는데, 일부러 이 집 앞으로 소위 이제 조선 사람의 그 풍수 내지는 민족성을 갖다가 뭐 말살하겠다는 그런 의도였겠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해방 후에까지도 이런 식으로 남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집마저 아직까지 소송에 걸려 가지고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또한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해방 후에 우리가 70년을 지나왔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해방 후에 한 것이 뭐냐, 독립운동해서 나갔다가 돌아가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뭘 우리가 해드린 게 있느냐, 아직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분들이 망명했던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자,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고 여기가 이제 두만강입니다. 대개 옛날 여기를 서간도 이렇게 얘기했죠. 요직의 그 백두산에서부터 이쪽 동쪽은 대개 북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강을 건너서, 이 강이 사실은 뭐 그렇게 넓지를 않기 때문에, 특히나 겨울에는 이게 다 결빙이 되기 때문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그래서 겨울에는 이 결빙한 지역을 타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경찰서 폭파하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 암살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 독립군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은 이 북한 지도 여러분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북한 지도 구하기 힘들죠. 저도 한 10년 전에 간신히 북한 그때 처음으로 책자가 나온 다음에 그게 절판돼서 없던데, 요즘은 여러분 수첩에 북한 지도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들은 수첩 뒤에 보면 우리나라 전도가 있었죠. 지금은 반쪽짜리 지도만 있어요. 예, 언제부턴지 우리나라에 전도가 거의 돌아다니질 않아요. 한반도 반쪽만 우리나라로 지금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북한의 지명을 잘 몰라요. 뭐 그건 아이들만이 아니라 아마 어른들도 그럴 겁니다. 청진이 어디 붙었고, 나진이 어디 붙었고, 해산진이 어디고, 신의지가 어디고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도 자체가 전체 저거는 그 무슨 뭐 저기 나오는데 세세한 좀 지명을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는 거의 없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사회선생 학원에서 할 때는 지명 같은 거는 글쎄, 그렇죠. 옛날에는 학교 그 앞에 보면은 전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반쪽짜리 지도 걸어놨어요. 그래서 전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 그러면 누가 그런 식의 저걸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예. 자꾸 잊어버리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집안이 노비 집안이다 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없죠? 우리는 다 우리 집안이 다 양반 집안이다. 최소한 상농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 중인 집안들은 나중에 조선말 되면 다 돈을 벌어가지고 최남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중인 집안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왜냐하면 역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선에서는 최고로, 사실은 옛날에 역관이 무역업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겹쳐졌네. 자, 뭐 대체적인 저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울산 지역의 호적인데요. 1729년에 이게 저기에서 이게 양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반, 상민, 노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반의 숫자가 19.4%입니다. 20%가 채 안 되죠. 상민, 보통 평민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한 50%, 노비가 31%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노비가 한 우리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노비였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고종 4년, 1867년이니까 한 150년이 채 안 돼가지고 양반이 갑자기 67%로 늘어나게 되고 평민은 18.2%, 노비는 14.7%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많은 상민들이 양반의 양반첩을 사가지고 양반으로 세탁을 했다는, 신분 세탁을 했다는 것이고요. 물론 노비들이 재산이 많은 노비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딴 데 나가서 하는 외거 노비들은 곡물만 바치면 됐기 때문에, 세금만 바치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농장을 가지고 얼마든지 부를 축적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면천하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들여가지고 면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노비들이 이렇게 면천을 하게 되고 평민들은 어떻게든지 양반 족보에다가 붙어가지고 양반의 행세를 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숙종 때 얘기인데 조금 요 시기보다 조금 전이죠. 보통 보면 양반이 9.2%, 평민이 53%, 노비가 37%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조에서 기본 패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소 한 2명 정도는 노비 출신이라는 것 같다 보통 얘기죠. 이게 이런 것이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여기 상민하고 노비가 사실은 생산 인구예요. 이게 생산 인구인데 이렇게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 국토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신분 세탁하고 저거 하는 건 좋은데 국부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생산력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그 신분제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냐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요순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라 요임금 순임금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사대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대부, 양반 사대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대부라는 건 사는 뭡니까? 사는 선비예요. 대부는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보통 땐 선비가 책을 읽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가서 벼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벼슬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인 사로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한번 벼슬길에 나가면은 거기서 죽어라 하고 벼슬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한번 돼서 나가면은 계속해서 마르고 닳도록 죽어도 끝까지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국회의원 빠치 달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가 사대부라는 정통 이런 개념이 자꾸 사대부가 자꾸 벼슬을 하는
우리가 흔히 사대부 하면 벼슬, 사대부 양반 사대부 하면 벼슬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흔히 된 것 같이 이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소위 이런 평등 사회에서 이제 불평등 사회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시대는 뭐냐면 이 요임금이나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농사 지었고 스스로 진흙으로 그릇 만들고 이걸 또 시장에 내다 팔고 또 사람들이 요임금으로 추대하면은 나가서 임금이 돼서 즉 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보면은 산업공상이 평등했어요. 농사 짓는 것이 제일 좋고 뭐 상업이 제일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것이 바로 평등한 직업은 모든 게 평등한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 유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자꾸 계층을 만들어서 벼슬 사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농공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 처음에 요순 시대 같이 초기 시대는 기본이 평등 사회였던 것이죠. 그럼 평등 사회가 차츰 불평등 사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비에 대한 그 문헌을 보면은 그 시대에 이제 노비들이 노비에 관한 고대 문헌 중에서 뭐 흔히 한 2개 정도만 보면 한서지리에전은 우리가 잘 아는 고조선의 팔조금법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여기서 문헌상으로는 처음 노비를 삼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비로 삼았는데 만일에 스스로 그 노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노비로 삼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자 가족들은 잡아들여서 노비로 삼는다. 살인자 가족은 뭐 본인이 처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노비로 삼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노비가 되는 것은 여러 경로로 됩니다. 제일 많은 경로가 전쟁에 의해서죠. 전쟁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정변 무슨 역적이 되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절도죄, 여기 같이 살인죄, 그 다음에 또 그 암양 위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평민을 갖다 윽박질러 가지고 노비를 만들어요.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부채 많이 진 사람한테 윽박질러 가지고 그냥 더 많은 돈을 내게 하고 뭐 볼모로 해가지고 뭐 저기 뭐 노예같이 새우잡이배에 끌려가게 하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평민을 압박해가지고 노예로 삼는 이런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재산 뺏고 이런 것이죠. 뭐 이런 것은 지금의 현대판 노예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데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는 사실 좀 비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정변, 역적에 의해서 이제 노비가 되는 경우가 우리 사회가 특히 조선 사회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산문에 끌려가가지고 누구의 노비가 되고 누구 집에 신숙집의 노비가 되고 뭐 이런 식이 이제 많았는데 사실은 이런 사대부 부인들이 가가지고 남의 집 노비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종 세조 때 그 정변이 일어나가서 그 단종의 누나였던 경혜공주라는 그 양반도 나중에 노비가 됩니다. 노비가 되어 순천 관아에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시키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왕의 딸인데 이런 데서 노비가 돼서 천한 일을 내가 하겠는가 해가지고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세조가 풀어줘가지고 풀려나가지고 나중에 비구니가 됩니다만은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공주의 신부님에도 하루아침에 역적에 몰려가지고 노비 신세가 되는 경우 뭐 그다음에 이런 많은 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이런 난들이 우리 무수하게 납니다.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더 그거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비들이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노비가 최소한 고조선 시대에는 이런 기록에 남을 정도의 노비가 일찍부터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조선 노비제도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공노비, 사노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뭐 그냥 뭐 형식상의 분류이긴 합니다. 이제 납공노비라는 것은 이제 그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그릇을 만든다 하면 좋은 그릇 1년에 몇 개 바치면은 그 되는 것이죠.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요거 이제 관에 주로 이제 있는 그런 노비들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16살부터 60세까지 납공노비로서 관청에다가 물건만 하게 되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상노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비이죠. 관에 들어가서 거기 심부름하고 뭐 관청에서 그때 당시 뭐 내수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았죠. 그다음에 관청 그거 궁중이라든지 아니면 관청에 딸린 거기 노비들. 그래서 순수한 노동력 제공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수정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선상 노비가 되죠. 그다음에 산노비 이제 공노비보다 산노비가 더 이제 좀 힘들었는데 산노비도 이제 두 개로 불게 됩니다. 하나는 솔고노비 주인집에 같이 거주하면서 노비 생활하는 거. 이게 흔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노비들이죠. 소위 몸종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제 솔고노비가 되고 이거 외거노비는 주인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런 납공노비 같이 1년에 뭐 이 집에 와서 뭐 벼농사 짓는데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따로 자기 별도로 벼농사 지어서 그 중에 얼마를 갖다가 바치는 이런 거. 근데 이게 솔고노비가 항상 외거노비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외거노비는 뭐 가까이는 동네에 같이 산다고 하지만은 어떤 집은 땅이 여기 인천 사람이 땅이 저기 문경에 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외거노비가 있는 거죠. 이거는 거의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외거노비들은 도망도 많이 가요. 도망가면 옛날에 그 추세에서 잡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 바치다가 저것도 잘 바치자 신공도 잘 바치질 않아요. 그런데 그거 찾겠다고 그 뭐 거기까지 옛날에 지금같이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그거 달라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멀리 떨어진 외거 노비는 관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도망 노비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신공을 제대로 바치지 않아 가지고 골치를 많이 썩히게 됐죠. 그래서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노비 문서에 보면은 그 노비 나이가 한 150살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나이가 150이 아니고 이 사람은 여기 살다가 도망갔어. 그래도 노비 문서에는 그대로 기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 후손이라도 언젠가 찾으면은 그 근거가 되니까는 노비상에 몇 년생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나이를 따져가지고 150살, 160살 막 이렇게 될 때까지 노비 문서에 그대로 올려놓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비 문서에 보면 뭐 120살, 130살 뭐 이런 노비들이 많은데 그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산 것이 아니고 이 다 도망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노비 문서에 그대로 이제 올려놓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외거 노비들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 외거 노비 중에 이제 그 오희문이라는 사람이 그 쇠미록이라는 그 글을 썼는데 소위 이제 일기 비슷한 그 문집을 썼는데 이 양반이 이걸 쓰면서 이 노비들의 얘기를 꼼꼼하게 써놔가지고 노비 연구에 상당히 좋은데 그 오희문이라는 그 해주오씨 명문 집안의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 여기에 꼼꼼히 쓰면서 그 노비에 대한 주인들이 또 애로를 여기다 많이 써놨어요. 뭐냐면 특히나 이게 외거 노비나 이런 사람들은 뭐 종자를 주고서 니네 우리 밭에 뿌려라 하면은 좋은 종자는 자기네 밭에 뿌리고 나쁜 종자는 주인 밭에 뿌리는 거야. 이건 근데 이걸 뭐라고
알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눈치만 대충 아는 거죠. 그다음 심부름 시키면서 기름을 한 병을 갖다가 어디 갖다 줘라 하면은 그 중에 절반을 덜어내고 갖다 주면서 아 이거 가다가 뭐 이렇게 다 흘렸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저기 오휘문 선생도 이 글을 쓰면서 이 노비 돌쇠라는 이놈이 이 수상한 저건데 이걸 갖다 추다를 할 수도 없고 추다를 해서 또 말 안 들으면 더 나중에 부리기 곤란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조선 사회가 노비를 갖다가 좀 독한 주인들은 뭐 심지어 매질도 하고 했자지만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이 시대는 노비를 갖다가 죽이거나 하게 되면 처벌을 받았어요, 주인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또 노비가 자기가 후드로 패가지고 노비가 어디 부러졌다. 그럼 나갈 때까지 노동을 못 쓰는 거예요. 자기 손해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다루지를 못했던 거죠, 조선의 노비들이. 그래서 노비들 중에서는 그 머리 좀 빨리 돌아가는 친구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장난도 많이 쳤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노비가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노비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노비가 조선 후기에 보면은 노비 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이 젊은 사람하고 노년도 많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노비라는 게 이제 노는 남자 노비고 비는 여노비거든요. 대개 남노비보다 여노비가 좀 비싸요. 왜? 생산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 여노비가 조금 비싼데 보통적으로 노비 실 가격이 대개 기록해 보니까 5냥에서부터 한 20냥, 쌀로 치면 2가마에서 많게는 27가마까지 이렇게 된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공식적인 가격이에요. 이게 기록 그 문서상에 있는 가격. 항상 문서상에 있는 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난 시대, 우리가 병자호란이라든지 임진왜란 때는 이거보다 노비가 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 한 필에 노비 10명. 사람 목숨이 말 한 필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조선의 당시의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노비제도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합니다. 사실은 중국이나 이런 데는 노비세습제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노비세습제가 있죠. 이것이 상당히 큰 굴레가 조선에선 특히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 기록에 보니까 한 70세 되면은 노비들을 양인으로 다 바꿔준다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보다 이제 상당히 깊었죠. 그다음에 요거 구분을 이렇게 또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적서 할 때 적장자가 있고 그다음에 서자가 있죠. 서자는 되게 평민첩의 자녀고 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얼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서얼은 노비첩의 자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서보다 이제 얼이 더 어려운 그 상황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황해정승이라든가 조선 초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노비첩의 후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뭐 개국 공신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얼자 출신들인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노비 부부의 자녀는 소유권은 여자 주인에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를 낳는데 이게 애가 누구시냐를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자 아이를 낳은 비의 소관으로 다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의 주인들은 되도록이면은 양민들하고 혼인을 시키려고 자꾸 애를 쓰죠. 그래야지 특히나 이제 그 비보다 이제 노의 주인들은 노하고 비가 서로 하게 되면은 비의 자식이 되니까 이 노들은 되도록이면 양민 그 여인들을 하기로 하는데 그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조선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체제 때문에 노비가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이러한 쪽으로 조선 사회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조금 후에 이제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노비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변천을 합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처음에는 종모법이었다가 종모법이라는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 자식이 나오면 누구를 따라가느냐? 노비의 자식은 누구냐? 종모.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 고려 후기에서부터 조선 초까지는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양인과 노비의 자식이라고 하면 어머니 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종 때 되면 잠깐 종부법이 시행이 됩니다. 종부법이라는 건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양반 남자하고 거기서 노비의 첩을 얻었거나 뭐 해가지고 그 사이에 난 저거가 다시 노비가 된다고 하면 이 양반 입장에서는 멀쩡한 양반 집안에서 그 자식이 노비가 되는 걸 원치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태종 때 종부법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 종부법이 사실은 그 노비제를 단절시키는 사실은 그런 제도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쪽을 따라가게 되면 노비가 점점 줄게 될 수밖에 없죠. 대개 뭐냐면 그 남자가 평민이거나 양반인 경우가 많고 여자가 평민 내지는 그 노비인 쪽이 많기 때문에 어느 여자가 양반 여자가 노비 남자를 이렇게 혼인하는 건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조선사회에. 그렇게 되니까는 아버지를 따라서 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양반이면 자꾸 양반으로 많이 가면은 노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종부법은 노비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종부법은 노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태종 때 종부법을 실시합니다. 이 태종이 또 어떤 임금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던 임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종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태종이 죽은 다음에 세종이 되니까 세종 때 되니까 많은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거 종부법 하니까 노비를 갖추기 힘들고 노비가 점점 줄어든다고. 왜냐하면 공신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노비들을 받았잖아요. 그 자꾸 노비가 줄어드니까 자기 재산이 줄어드니까 강력하게 또 세종한테 대듭니다. 그래서 다시 종부법을 실시하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세종 때 종부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세종 때 오히려 신분제가 더 해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비제가 세종 때 더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항상 좋은 일만 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세종 때 이렇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세종 다음에 이제 세조 때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경국대전에 소위 종모법이라는 게 이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세기 이후가 되면 노비들이 이제 납속 노비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납속 노비라는 것은 일정한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내 가지고 노비를 면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흉년이 자꾸 들고 하게 되면 흉년에 쌀 100가마 낸 사람한테 면천을 시켜주고 더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거기다 얹어서 벼슬까지 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대개 양난 이후가 되면은 임진병자 난 이후에 되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임진왜란 7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전국토 생산성이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게 되죠. 엄청난 손실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그거 가지고선 더 이상 버티질 못하죠. 그러니까 거의 매년이 흉년이다시피 하니까 이런 납속 노비들, 이 노비들 중에서는 그만큼 아까 얘기한 대로 재산을 불려놓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납속을 할 수 있는 면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다 이렇게 되고 실제로 숙대전에 보면 쌀 13석 지불하면 선어비가 양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지만 쌀 13석이라고 하면 엄청난 그 양이죠. 더구나 이게 뭐 벼루 하는 게 아니라 쌀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지금 이게 제 글자가 좀 깨져가지고 본적에는 이렇게 쓰질 않았는데 좀 깨져가지고 나오네. 이게 저기 정조 때 보면은 노비추세법이라는 게 폐지가 됩니다. 노비추세법은 우리가 잘 알죠. 노비가 도망가면 끝까지 사람을 시켜가지고 노비를
찾아서 이 도망간 노비는 죽여도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을 하죠. 그래서 잡아오던가 큰 위해를 가하든가 하는데 이때 당시엔 또 역으로 또 뭐가 있었냐? 노비들 사이에 살주계가 있었어요. 노비끼리 모여가지고 주인을 죽이는 거. 주인 중에서 아주 노비를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은 노비들이 모여가지고 죽이고 도망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런 노비 추세법이 우리 저기 옛날에 영화에 한번 나왔죠. 뭐 추노? 네, 거기도 보면 이 노비를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망 노비가 조선 후기가 되면 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게 되다 보니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외거노비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많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노비에 대한 해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1801년 순조 1년입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1801년이면 정조 임금이 죽고 그 이듬해 순조 1년에 공노비를 전부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관청에 소속된 노비들이 전부 해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86년 고종 23년이 되면 노비 세습과 매매가 금지가 되게 되고요. 1894년 우리가 흔히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옛날엔 갑오경장이라고 그랬죠. 그때 되면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그리고 갑오개혁, 갑오년에 또 일어난 게 갑오동학혁명이죠. 갑오혁명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폐정개혁안 안에 그 노비문서를 소각한다는 게 그 폐정 14조에 이제 13조에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분제가 폐지가 되질 않죠. 아까 잠깐 밖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일제 시기에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또 잘 이용해가지고 노비를 이용해가지고 뭐 헌병 보조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시켜가지고 주인을 갖다 윽박지르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또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때 친일로서 이제 신분 세탁을 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송병준이에요. 송병준 같은 친일 인물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노비 출신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송병준은 이제 부산 지역에서 나가지고 이 양반이 일찍부터 부산 동네 외관에서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노일 전쟁 때 이제 종군을 하면서 통역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송병준은 이완영하고 서로 쌍벽을 이루는 거죠. 서로 누가 일본에 충성하나 충성 경쟁을 하는 두 사람인데 송병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지에 상당히 밝았던 인물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지에 밝다면 노일 전쟁 때 통역관으로 가면서 그 전쟁터에서 PX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했던 인물이 송병준이에요. 그래서 송병준은 나중에 일본인 첩을 두는데 일본인 첩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인 요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아주 희대의 인물이 이제 송병준이 되죠. 여하튼간에 이제 이런 일제 시기를 거쳐가지고 해방 후가 되다 보니까 해방 후에도 여전히 일제 시기 거쳐가지고 해방 후까지도 여전히 소위 그 집안의 노비라는 것이 계속 그 공식적으로는 없지만은 그 집에 붙어 살면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사실은 나가기 쉽지가 않죠. 노비가 편하게 어느 정도 편하게 있다가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제 시대에 이렇게 되면 도시로 자꾸 몰려가지고 도시 빈민이 되는 것이 이제 되게 그런 노비 이런 사람들이 도시 빈민들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뭐 땅을 붙일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시에 와가지고 하다못해 뭐 니약갈 끌다든지 뭐 지게를 지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도시로 와서 도시 빈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해방 후 이 혼란기하고 6.25 전쟁 때 이게 6.25 전쟁 때 특히나 그냥 이북에서 피난 오는 사람하고 뒤섞이다 보니까 그런 노비의 개념이 많이 이제 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 이동의 자유가 별로 없을 때는 그 지역에 노비를 벗어났어도 그 동네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했죠. 그러니까 저 집은 대개 그 노예 집안이라는 게 그 동네에서는 다 판이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막 전쟁으로 뒤섞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지역을 떠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점차 그 구분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시골에 있으면은 뭐 그 집에 누구네 집은 뭐 옛날에 어느 집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되던 것이 그 사람들이 대개 이제 도시화되면서 그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은 저 뭐 고급차 몰고 가서 또 자랑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그 옛날에 그 노비 신분제 개념이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갑오개혁 이후는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지만 그 이후도 계속해서 존속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독립운동가들이 망명할 때 노비를 해방시켰지만은 그것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6.25 때까지도 나는 그냥 이 집에 살면서 도련님 하면서 뭐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산업화 시대 이후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소위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돈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조선 시대를 좀 알려면 고려 시대하고 차이를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고려 사회는 우리가 이제 고려 사회하고 조선 사회 흔히 구별하라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는 귀족 문벌 사회입니다. 귀족과 문벌이 있는 귀족들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서 하는 여기에 문벌 귀족이 권문세족이 되고 높은 벼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대로 권문세족이 아니면은 행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인주이 씨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뭐 경죽김 씨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집안에서만 대대로 벼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선 조선에서는 이런 귀족 문벌 제도가 아니고 조선은 무슨 사회냐면 양반 관료 사회예요. 그래서 조선 시대는 양반이 기본이고 그 양반이 또 뭘 해야 되느냐? 관료가 되려면은 반드시 과거 시험을 봐야 돼요. 암만 양반이라도 과거 시험을 안 보면 높은 벼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부정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뭐 절에도 가고 뭐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과거를 거치지 않으면은 양반인데도 뭐 제대로 양반 행세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양반이라고 안 하고 대개 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학생이라는 명칭을 붙여줘. 그래서 우리가 학생 부군 뭐 이렇게 붙여주는 게 이제 벼슬을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양반이면서도 양반 취급을 잘 안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고려 시대는 문벌로 내려왔고, 그래서 이 문벌에서 과거 시험만 보고 뭐 이런 걸 안 해도 거기에서 다 음소로서 높은 벼슬을 시켜줬는데 조선 시대 와서는 암만 높은 영의정의 아들도 과거 시험을 봐야지만 일정한 높은 벼슬. 그러니까 영의정의 아들쯤 되면은 낮은 벼슬은 할 수 있어요. 저기 뭐 8품, 뭐 6품 정도 이렇게 7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3품 이상의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선 시대는 죽어라 하고 과거 시험을 보게 했던 것이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죽어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집안에서 밀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고려 사회는 문제가 뭐냐면 이 권문세족들이 사실은 모든 부의 세습에 세습을 더하고 이렇게 부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가 형성되면은 부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요. 그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하거나 하는 게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런 문벌 세족들 이런 사람들은 그 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 고을이 자기네 땅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니네 집 땅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 어째 저 앞에 보이는 저게 우리 땅이야 그 정도가 아니고, 야 여기 인천에서 저 강화도까지가 다 우리 땅이야. 저 산에서 저 산까지, 또 이 강에서 저 강까지, 이 정도로 엄청난 부를 세습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고려 말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부가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고 그 밑에서 일하는 나머지 양인이라든지 이 천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그다음에 지방에는 향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인들을 대개 이제 백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는 백정이라는 것이 이제 도살업을 하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했는데 고려 시대에는 일반 양인들을 그냥 백정,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백정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는 이제 그 천민들, 노비들은 이제 향소부국에 되게 소속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특정 그 상품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수척이나 화척 이런 것이 있는데 요건 되게 이제 버들 옛날엔 그릇이나 이런 걸 버드나무 가지고서 그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들고리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리백정 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고리를 만드는 백정. 그러니까 천인이죠. 대개 이거는 고려 시대에는 그 거란이나 여진에서 기회하는 이런 사람들을 되게 이제 저기 압록강 변에 따로 저기 자리를 마련해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천인 노릇을 하고 거기에 또 뭐 제인 뭐 이건 장길산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뭐 이렇게 무등도 타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제인들도 이제 천민 이건 같은 천민 중에서도 아주 더 낮은 게 천민들로 이제 여겼던 거죠. 이제 반면에 고려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조선 시대보다 높았습니다. 우선은 균분 상속 원칙이에요.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상속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딸이 뭐 전혀 기죽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요새나 옛날이나 다 기죽는 게 재산이 없어가지고 기죽는 경우가 많은데 기죽을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출생순으로 호적에 기록해요. 지금같이 아들 주르륵 해놓고 족보 밑에 그 다음에 딸 이렇게 하지 않고 태어나는 순서대로 장녀면 장녀 먼저 이렇게 출생순으로 호적에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 윤행 돌아가면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큰 아들, 둘째, 셋째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낼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위나 외손자도 똑같은 뭐 딸하고 맞으니까 사위나 외손자도 음서 벼슬 하는데 똑같은 혜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혼, 조선에는 뭐 재혼 금지죠. 재혼 금지인데 재혼을 자유화하고 특히 제가 한 조선에는 제가 한 그 여인들의 자녀는 벼슬길에 나갈 수도 없고 아주 거의 천인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이때는 재가녀까지도 차별을 두지 않은 고려 시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남녀 평등의 그런 저거였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 그 유학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그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차이를 두게 돼서 뭐 장자상속이다 뭐 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내려와서도 그 어디입니까? 저기 해남에 가면 그 윤선도 그 집안이 있는데 예, 복일도도 있고 그 해남에 이제 그 노구당인가요? 그 윤선도 집안에서는 다른 집에서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딸한테도 다 재산을 시집 갈 때 다 나눠주고 했었죠. 그런데 윤선도 집안에서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전통적으로 나중에 하던 것 같이 장자상속을 해가지고 딸 시집 가는데도 따로 띄워주지 않아서 그 윤선도 집안은 재산을 그렇게 축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해남에서 제일 부자였고 제일 재산이 많았다고 하는 게 보통 때 그 조선 한 중기까지만 해도 다 균등 분배해가지고 딸 시집 가면 다 띄워줬는데 띄워주질 않았어요, 재산을. 그래서 집안에서만 재산을 키운 거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조선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조선 사회 신분제도는 또 어떤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조선은 대체로 4개 신분제로 나누고 있죠. 양반, 그 다음에 중인, 상민, 천민인데 이거는
이것도 다 깨졌네요. 글씨가 천민 노비 천민인데. 자, 조선 시대의 전통적인 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상민 천민이 많았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역전이 된다고 아까 표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조선에서는 그 이서제도, 이서가 뭡니까? 이서가 아전이라든지 이제 육방관서 이걸 되게 이서라고 하는데 설이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쓰죠. 우리가 뭐 춘향전 같은 데서 보면은 뭐 그 점고도 하고 뭐 하는 이런 이방인이 뭐 병방 뭐 이거 육속이 지방에도 똑같아요. 서울에도 육조가 있는 거지 지방에도 육속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그런 그 아전들인데 그 아전들의 폐해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개선의 요구가 많이 되는데 왜 이 아전은 월급이 없어요. 그 일을 시키면서 월급이 없으니까 그거 뭐예요? 네가 알아서 떼어 먹어라. 그럼 그걸 누구한테 떼어 먹겠어요? 결국 백성한테 그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아전들이 이 유급제가 아니고 무급제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인원이 너무 많았어요. 정원은 최고가 10명이고 대체 5, 6명인데 수백 명까지 아전이 막 생겨나죠. 그러니까 뭐 이 백성들한테 취팅하는 이런 부류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이 얘기까지 그래서 나와요. 아전들이 피해가 얼마나 심하냐면 아전들이 인민을 박피할육한다. 백성들의 껍데기를 뺏기고 그 고기를 갖다가 난도질해서 갈라놓는다 할 정도로 이 피해가 엄청나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삼정문란 이렇게까지 되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백성들의 피해가 이제 되게 되죠. 자, 우리 조선 시대 잠깐 이제 좀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은 각각 평안도하고 호남 지역에서 큰 난이 각각 한 번씩 일어납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정여립의 난이 일어나죠. 우리가 기축옥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처음엔 동인이었다가 그다음에 서인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그 율곡을 따랐던 인물인데 나중에 정여립이 그 모반을 한다. 대동계니 뭐 해가지고 모반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여립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는데 그 정여립 당이라고 해가지고 정여립과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송광정철이죠. 그 사람이 판관, 여기 재판으로 치면 그 검찰관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한 2년간 여기에 연관된 국문을 내면서 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의 당시에 최고의 같은 지성이라는 인물들은 이때 다 몰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도 인물이 진짜 이 1000명이 되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이때 기축옥사에 정여립의 난에 다 죽어가고 그 장본인이 바로 정철인 거죠. 사실은 정철은 거기에서 어렸을 때 자랐어요. 우리가 저기 어디입니까? 그 전라도 그쪽 광주 그쪽에 가보면은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라고 지금도 거기 뭐 정여립의 그 별장이 있고 저거 하다고 지금 다 요란하게 써놨는데 정여립이 이 판관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이 정철에 대한 한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지방 내려가서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칼도마에다가 고기를 다질 때 철철철철철철 하면서 주문이 오다시피 하면서 고기를 다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기 한이 정철에 대한 한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남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큰 적이 됐고 그때 당시에 뭐 유명한 이발이라든지 정계청이라든지 최영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 몰살. 그러니까 최고의 조선의 그 지성, 전라도 출신의 최고의 지성들은 이때 다 거의 몰살하다시피 했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 처벌을 했냐면은 어떤 사람은 눈에 안질이 걸려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정여립을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해가지고 가서 처단을 하고 뭐 이럴 정도로 아주 그냥 그 마녀 사냥식의 그런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호남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는 반면에 평안도에서도 또 한 번 이런 일이 나죠. 바로 홍경래난이 일어납니다. 그거 시기는 훨씬 후인데 평안도에서 홍경래난은 대체적으로 그 서북인들을 차별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되죠. 서북인들이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서북인들이 우리 과거 급제한 수는 과거에 합격한 수는 어느 지역보다 많아요, 사실은. 근데 과거 시험은 많이 합격하는데 벼슬 자리를 안 줬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사로 다 끝났지 벼슬이 거의 없는 거죠. 서북인들은 거의 벼슬을 주질 않았죠. 그래서 함경도나 평안도 사람들은 주지 않았는데 서북인들은 그쪽 사람들은 일찍 머리가 좀 깨었어요. 왜? 거기가 바로 무슨 루트입니까? 사신이 왕래한 루트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이 중국의 문명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평안도 지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일찍 개화 나중에 하게 되고 머리도 일찍 깨게 되고 또 나중에 보면 기독교가 먼저 들어와서 더 일찍 개화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과거 시험엔 다 그 제재를 안 뒀으니까 과거 시험엔 다 합격하는데 벼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조에서 서북인들이 벼슬한 예는 거의 없죠. 더군다나 3품 이상의 고관들은 거의 지낸 적이 없죠. 이런 서북인 차별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게 이제 홍경래난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성을 공격해서 홍경래를 죽이고 여기에 포로를 한 3,000명을 잡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 빼고 한 2,000명을 갖다 전부 효수를 합니다. 남자들은 다 목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평안도의 남자들이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혹독한 처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조에 남쪽에서는 정열이, 북쪽에서는 이 홍경래난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형을 받게 되고 이외에도 뭐 삼남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주밀란이다, 그 다음에 뭐 광양밀란이다, 이필제난이다. 나중에는 이제 고부밀란까지 일어나죠. 고부밀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학혁명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체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조반정이라는 것 이후에 인조반정이 누구를 제거하고 일어나게 되죠? 광해군을 제거하고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인조반정은 스스로 반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정이라는 게 뭡니까? 바른 대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광해가 잘못한 것을 바른 대로 돌려놓는다 이렇게 했는데 인조반정에 그래서 나타난 사람들,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공신들은 대체적으로 광해군 때 여러 가지 폐해를 받았던 인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반정이 두 번 있죠. 중종반정이 한 번 있고 인조반정이 있는데 중종반정은 중종도 모르는 사이에 반정이 일어난 것이고 인조반정은 여기에 능양군, 즉 인조가 스스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보다도 인조가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반정입니다. 그래서 인조가 이 반정을 하면서 소위 반정 공신들이 이제 정사 공신 우리가 하는데 33명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김유라든지 이귀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무엇을 찾게 됩니까? 명문세도가에서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네 기득권이라든지 또는 이런 걸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광해군이 해왔던 것을 전부 다 거꾸로 돌려놓게 되죠. 광해군이 어떤 외교를 펼칩니까? 중립 외교를 펼치면서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잘 해가지고 직접적인 침략은 안 받았죠. 근데 인조반정에서 이 사람들은 성리하게 매도된 그 노론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다 죽어가는 명나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다가 결국 청나라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조 때 청나라 공격을 받아가지고 병자 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치욕스럽게 삼전도 굴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 반정의 공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명나라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나라한테 굴복은 했지만은 그거는 겉으로 굴복한 것이고 속은 명나라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에서 명나라가
망한 중화가 망했으니까 그 중화의 맥은 어디로 왔다? 우리 조선에 와서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조 반정 이후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래서 소중화를 자처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 그래서 이분들 그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좀 뭐한 게 다 죽은 명나라 연호를 그대로 쓰죠. 숭정이라는 연호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도왔던 신종을 갖다가 모시고 또 중국에서 섬기는 관운장을 그대로 모시고 뭐 명나라 장수를 또 모시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겉으로는 청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배격하면서 실제로는 고맙습니다. 명나라를 따랐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현상은 조선 내내 계속되게 되고 결국 그 노론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나라 망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바로 발을 바꿔가지고 가장 앞장선 친일파들이 돼가지고 이 노론 관료들이 나중에 그 해방 일제 침략 후에 부부가 동반해가지고 일본에 유람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조 반정 이후에 이 노론 세력들이 조선 후기에 엄청난 그런 좋지 않은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또 한 곱이 또 결정적인 것이 바로 세도 정치 아닙니까? 그 세도 정치를 통해 가지고 명문 세가들이 중앙의 요직을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도 정치는 우리가 교과서대로 이제 보면은 자 거기에 세도 정치 시작이 순조 때부터 시작되죠. 순조는 그 순원왕후 김씨 하고 안동 김씨들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효명세자 우리가 나중에 익종이라고 추정되는 효명세자는 신정하고 조씨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조씨가 좀 일어날래다가 이 조만영이 일찍 죽고 불행하게도 이 효명세자 일찍 죽게 되죠. 23살인가 일찍 죽게 되는 바람에 그 김씨에서 조씨로 넘어가려다가 그게 실패를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안동 김씨가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헌종이라 철종이라든 게 전부 다 안동 김씨 그 여인들을 갖다가 왕후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세도 정치는 조선의 안동 김씨와 그 다음에 풍양조 씨, 이 두 성씨가 그 세도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두 사람은 앞에서 앞장섰던 사람이고 여기에 같이 들러리를 했던 사람이 조선의 명문가라고 하는 10대 양반들이에요.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뭐 제가 불러볼까 남양홍 씨, 여흥민 씨, 동래정 씨, 경주 김씨, 달성서 씨, 연한희 씨, 풍산홍 씨, 반남박 씨. 우리나라 최고의 기라성 같은 집안들이 요 세도 정치 하에 조선 후반기에 그러니까 요 열성 10개 집안들하고 안동 풍양 집안이 아니면은 고위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일당 독재가 되잖아요. 노론 일당 독재. 그 전에는 뭐 숙종 엄간이라든가 영조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뭐 남인도 좀 있었고 북인은 이제 저기 그 전에 이제 몰락하지만은 뭐 소론도 좀 있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세돈 시기가 되면 완전히 노론 일색이 되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일당 독재가 되면은 그 시기 그 당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가 독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는 후유증이 부패입니다. 조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다 벼슬을 하다 보니까 부패가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죠. 그 부패에 대해서 옛날에는 목숨을 걸고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이어져 내려가는 상황이 조선 말까지 조선의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조선 후기에 되면 노비에 관한 것도 얼마나 이제 치열하게 그 주종 관계가 이제 얽히고 설켰는가, 또 노비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선 사회가 또 이런 벼슬아치들, 또 신분이 높은 양반 계급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나, 이것을 언제 그 실상을 볼 수 있냐 하면 사실은 임진왜란때 그 실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선조가 피난을 가게 되죠. 피난 가면서 인조가 궁궐을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장혜원하고 형조가 불타버립니다. 장혜원이 노비 문서가 있던데요. 형조도 노비를 관리하던 데죠. 제일 먼저 선조가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불탄 데가 바로 장혜원과 형조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이 이미 왕이 떠나니까 이걸 불살라버려 자기의 신분 세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노비들이 일본군에 상당히 많이 가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는 조선조에서 노비로 첨대를 받았는데 일본군에 가면 뭐 자기는 조선에서 천대받는 노비로 사느니 일본군에 가서 살겠다 이거죠. 그럼 나중에 그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도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잡혀가는 남자들이 안 오려고 했어요. 왜? 조선에 가서 힘들게 천인으로 노비로 살고 도공 얼마나 천대했습니까? 그렇게 사느니 일본에서 나는 살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끝내 안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정도로 조선 사회가 하층민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대우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국가의 위기 때 그런 것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저거 하다가 어떤 위기가 오면 이게 기층민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노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재상이었던 유성룡이 그 노비 면천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투항하고 일본에 가서 붙는데 이런 거 계속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군사가 지금 모자라는데 계속 죽어나가면 군사가 모자라는 노비들을 불러다가 면천을 시켜준다고 하면 죽기 살기로 싸울 거 아니냐.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일본군 머리 하나 잘라오는데 면천, 2개 잘라오면은 호위군사, 3개 잘라오면은 벼슬 주고 4개 잘라오면 수문장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노비들한테 면천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이 죽기 살기로 가서 일본 놈 그 외적의 목을 따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성룡이 실각하면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노비를 면천시켰던 걸 다시 회복시키는 법을 갖다가 다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사회에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면서 이런 그 신분 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선의 그 기록을 몇 개만 좀 제가 여기 다 띄우지는 못하고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들이 노비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아까 그 대개는 개혁 평등에는 2가지 개혁에는 토지 개혁하고 이제 신분 개혁인데 토지 개혁은 아까 좀 복잡해서 오늘의 주제로는 다루진 않았는데 그 고려 말 조선 초의 토지 개혁의 그 현상 중에서 조준이라는 인물이 토지 개혁을 신랄하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호소할 것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유리하여 흩어져서 개천과 구덩이에 빠져 죽고 있을 뿐입니다. 백성이 사전에 도조, 소장료를 낼 때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충당하는데 그 빚은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없고 부모가 굶주리고 떨어도 봉양할 수 없으니 원통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위로 하늘까지 들립니다. 바로 고려 말에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권문세가들이 독점을 했다고 했죠. 토지를 독점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해도 그래서 자식들이 다 노비로 가고
처자식이 다 노비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신랄하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고려 말에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계가 무력이 좋아가지고 또는 위화도 회군이 성공해서 이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토지제도 하나, 이성계가 정도전을 통해 가지고 만든 토지 변정도감 하나 만들면서 확 민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토지를 주어주면서 그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토지를 뺏어서 농민, 경자 밭을 가는 사람들한테 주면서 민심이 확 바뀌어져서 조선 개국이라는 게 일어나지, 그렇지 않은 기층에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조선 개국이 뭐 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선 초에 과전법이 이제 되는데 거기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위로는 시중으로부터 아래로는 서인이 이리까지 관에 있는 자는 물론 국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와 백성 및 공사 천인으로 적에 올라 국역을 맡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줘야 된다. 이게 토지 균분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옛날에 했던 그런 정전법의 그런 기초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때 보면은 그 권문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각 집안이 땅이 얼마나 하면 보통 2, 3천 결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2, 3천 결 하게 되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결이 보통 3천 평 하게 되면은 3천 평이면 얼마입니까? 한 900만 평인가요? 엄청난 땅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한 가정이. 그래요. 엄청난 땅들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산천을 경계로 서로 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데 조선 후기 되면 토지개혁론이 계속 누구한테 나옵니까? 실학자들한테, 정약용이라든지 성호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토지개혁이 나오죠. 왜냐하면 토지라는 것이 균분하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농업사회니까 토지라는 게 균분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가 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균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초기에는 아까 그 노비를 삼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그 전쟁에서 포로 잡아오는 것도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쟁 포로가 옛날에 처음엔 사실 우리나라 고구려가 전쟁하자 많은 포로들을 잡아다가 평양에 안치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농경사회는 포로를 또 되게 잡아와요. 농경사회라는 것은 포로를 잡아오는데, 이게 유목사회에서는 포로를 잡아올 필요가 없어요. 농경사회는 노동력을 쓰는데 유목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동하고 저거 하기 때문에. 오히려 포로로 잡아오면 양식이나 식량이나 충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노가 우리가 아틸라라는 얘기 많이 들어죠. 흉노가 유럽에 들어가서 그 아틸라라는 것이 유럽에서는 악명 높은 흉노족의 우두머리인데, 그 아틸라가 공격해 오면은 그 서양 모든 나라에서는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사륙해 버리니까. 서양에서는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로마라든지 점령하면 다 그걸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 아틸라는 들어오면은 무차별 살육해 버리거든요. 노동력으로 쓸 필요 없으니까 살육해서 약탈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동쪽에서는 동양의 그 흉노족을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형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초기에는 전쟁으로 인한 그 노비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고려 후기부터는 전쟁으로 해서 이게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생적인 거, 아까 이게 종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이 노비를 양산한다든거나 아니면 뭐 도망자,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아까 같이 윽박질러 가지고 노비 생산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법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원사료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기 쓰질 않았는데요. 이 원사료 기록을 하나만 또 보죠. 태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는 본래 천인이 없었다. 전조 즉 고려 때는 노비법은 양인과 천인이 서로 혼인하면 천한 것을 우선해서 어미를 따라 천인으로 삼았으므로 천인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양민의 숫자는 날로 감소했다. 영락 12년에는 이후에는
공사의 여종이 양인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은 모두 종부포에서 양인으로 만들라. 아까 종부포를 실시하라는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실록에 보니까 양반 사대부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노비를 불려야 되는데 이 양부법을 하게 되, 종부법을 하게 되면은 그 줄게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에 있습니다. 그 조선조에 이제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이반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조가 윤두수에게 묻기를 적병이라는 게 이제 왜군이겠죠. 적병의 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사실인가? 왜군의 절반이 조선 사람이라는 거죠. 대부분 아까 같이 노비들 대부분 그쪽에 가서 붙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종 때 종목법으로 바뀌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맹사성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인 종목법은 또한 한 시대의 좋은 법규입니다. 종목법이 좋다고 하면서 대개 천한 여인이 날마다 그 남편을 갈아치워서 행위가 금수와 같은데 그 자식은 다만 어미가 있는 것만 알고 아비가 있는 것을 모르므로 종목법이 생긴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천한 여인이 여기에 가서도 애 낳고 저 남자하고 붙어서도 애 낳고 이러기 때문에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종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들의 사고가 다 이런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종목법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호 윤휴까지 신분제 개혁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묘년에 북병 후금군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군사가 안주에 이르니 감사 윤헌이 그 성을 지키는 계책을 내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말하자면 적병이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지켜야 되겠다 했더니 거기 있는 군사들이 호패를 풀어서 성 위에 쌓아놓고 떠들썩하게 호패가 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찌 싸우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호패가 높은 사람은 상하 호패, 그다음에 뭐 물소 호패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뒀지 않습니까? 일반 평민들은 나무로 만든 호패. 적이 북에서 쳐들어오는데 이게 불리한 중에 싸우자는 거예요. 저기 이 장수가 감사가 그러니까는 병사들이 나무로 된 호패 풀어오면서 야 니네 저 좋은 호패 가진 사람들 니네끼리 싸워. 그리고 병사들은 성을 물러갔다는 거죠. 그만큼 그 민심이 이반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이 조선시대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정조 때 와서 이제 조금 완화가 되기는 하죠. 뭐 정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노비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존재가 노비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를 물려가면서 남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식구와 나이를 헤아려서 사고 팔고 하니 짐승이나 다를 바 없고 아들 손자로 전해가면서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니 토지나 매 한 가지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그렇게 만들 이치가 있을 것인가.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은 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 아까 신분제 그 완화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노비 규정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대신 고용의 법을 만들어서 대물림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에게만 하나도록 조처를 취하고 뜻을 같이 한 한두 신하들과 함께 그 영을 발표하려고 했다. 즉 노비를 대로 물려서 하지는 말자. 정조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냈는데 결국은 정조가 죽은 후에 아까 얘기한 세도정시 하에서 다시 이게 그대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 그러니까 누가 이런 것을 할 것인가? 이것은 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기본권에서 서로 양반들도 그 기득권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자기 스스로의 기득권을 포기하려고는 하지 않았죠. 조선시대가 계속해서 그 노론 양반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계속해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고 그렇게 앞장서서 나라가 그 지도자들이 또 그 관리들이 나라를 그 앞장서서 그러는데 이제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흔히 뭐 님비 현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 저 동네 가면 되고 이 동네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똑같은 현상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이쪽으로 또 가야지. 자, 그래서 조선의 노비는 과연 제대로 해방되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노비제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 지 100년도 훨씬 지난 노비는 사라졌지만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신분적, 가문적 배경의 인식은 조선시대 신분제의 전형과 함께 현대판 신노비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래서 요즘 이제 신정부가 되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적폐청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적폐청산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성과 연봉제 폐지, 뭐 비정규직 폐지,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적폐청산이 대개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크게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식민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해방된 후에 식민잔재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반민특위를 통해 가지고 걸러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제 시기에 호사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 해방 후에 다시 호사를 누리고 일제 시대에 집 팔고 논 팔고 노비 해방시키고 나라를 찾겠다고 간 사람들은 해방 후에 오니까 집도 절도 없이 자식들은 교육도 못 시키고 하는 사회 낙오자들이 돼버리는 이런 사회. 그 사실은 나라 찾겠다고 한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 지도자가 됐어야 되는데 거꾸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다시 이 땅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현실에서 그게 지금 짧은 기간도 아니고 지금 70년까지 내려오는데 그게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제 파내도 끝없이 나온다는 것이죠. 70년 동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식민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잔재들, 지금 청문회 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의 그 뿌리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다 친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역사정의 실현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적폐청산에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정의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평등이라는 것이죠. 이 평등이 역사의 정의예요. 모든 게 평등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평등을 반대하고 내 거가 자기의 기득권은 찾게 하고 남의 기득권은 뭐 못 찾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적폐청산에서 우리가 이제 목표는 대한민국에서의 앞으로의 역사적인 정의나 모든 거의 귀결점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어디냐면 평화 통일입니다. 일단 통일이 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반쪽짜리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때까지 목숨을 바쳐가지고 독립운동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독립운동 한 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독립이 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남북 통일이 돼서 완전한 평화 통일이 되었을 때야 우리가 해방되고 독립이 된 것이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방 후에 이런 게 그 청산이 되어 식민지가 청산이 되고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청산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부활이 돼서 급기야 지금 뭡니까 건국절이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참 이런 현상들 이런 것을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건국절 세력들이 나타나 가지고 민족 세력을 공격 거꾸로 하고 있죠. 지난 정권 때 우리 보면은 그다음에 친일을 미화하는 거, 그다음에 역사를 왜곡하는 거, 뭐 역사 교과서 새로 만들어서 뭐 하겠다. 다 이런 현상들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청산의 이번 정부에서 또 할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청산되면서 화해 협력 평등의 길 그래서 역사 정의는 항상 평등의 길로 가는 것이 역사 정의다. 이것이 잘못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노비
조선의 노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런 평등에 잘못되어 온 사회로 이제 맞는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왜냐하면 노비들을 나중에 보면은 그 한 집안에서 노비를 낳게 되면 노비를 저쪽에 팔면 뭐 우리가 저기 흑인들만 노비가 그 갈라져 가지고 팔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 조선에도 그게 얼마든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저쪽 집에 팔려가고 이쪽 집에 팔려가고 그런 것도 부지기수였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좋은 저것도 있었지만 대체로 이 노비제라는 것 자체가 중국이나 이런 데와 달라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대고나게 세습이 되면서 한 번 노비는 영원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죠.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에 노비로 태어났다. 대대로 평생을 노비로 지내야 되고 대대로 내 자손까지 노비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열 안 나겠어요? 한번 세상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평등 시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금 얘기했던 대로 조선 시대의 시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달았던 평등을 향한 도전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평등이라는 것이 이런 신분제를 제거하고 평등으로 가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평등을 향한 이제 또 미래적인 도전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옛날엔 노비제하고 이런 게 평등이었다면 앞으로의 그 과제는 어떤 뭐 빈부의 갈등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평등으로 가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의 평등을 향한 또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